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때에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야고보 그의 동생들이 있다겠죠. 예수님의 동생들. 여기 보니까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56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하반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런 것을 배웠냐 이런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배웠느냐, 알았느냐, 왜 이래요? 지금 그의 형제들과 그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는데, 예수의 동생들은 저런 능력이 없다, 저런 능력도 없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어떻게 예수라는 그 형은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저런 사람이냐,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서 얻었냐, 지금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53절부터 58절까지 무슨 장면이냐면, 이게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방문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방문을 해서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가르친 거잖아요. 가르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의 동생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있고, 요새도 있고 시몬도 있는데, 그리고 그의 여동생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의 어머니도 함께 우리가 여기서 산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 근데 어떻게 저 사람만, 저 형만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만 능력이 저렇게 많냐, 지식이 많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을 볼 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식도 없고, 뱃사공으로서, 목수로서,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그 형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됐냐, 지식이 저렇게 많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역을 하실 때 나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겠어요? 예수님께서 늘상 말씀하실 때 나의 능력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온다겠어요. 나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능력이 나간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어도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닫고 또 배웠으며 익혔으며 그것 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실 때 지금 예수님의 동네도 지금 온 거잖아요. 여기 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온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터디 할 때 말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었잖아요. 피신을 했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그랬다가 헤롯도 죽고 그를 해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다시 너는 고향으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라 해서 왔다겠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가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뭐라겠어요? 뭐라겠냐면 가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제2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거기에요, 여기가. 그래서 동생들은 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오랜만에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곳에.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제2의 고향으로. 이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첫 번째, 믿었다. 두 번째, 안 믿었다. 이건 퀴즈로 남기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향집에 와서 고향과 자기 집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거기 유력자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배척을. 고향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언자들이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안 알아준다. 그 말인 거예요.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 늘 말을 했지만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아주 깡촌에 살았어요. 깡촌에서 공주시에서도 한참 외곽으로 나가서 계룡이라는 데가 있어요. 계룡을 지나서 계룡면이죠. 지금 이제 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지나서 신원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제가 살았어요. 그곳이 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래서 그 어린 시절만 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고 또 조금 더 공부를 해서 MDB를 하고 그 다음에 THM을 하고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박사가 된 거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 몇 명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동생이 이제 어느 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우리 고향으로 아마 갔었나 봐요. 갔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간 거예요. 꽤 오랜만에 갔는데, 그 고향이 이제 그 작원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팔촌 당숙집에 거기를 갔었나 봐요. 거기 가서 이제 고모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많은 형제들도 만났겠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관계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오빠는 뭐 하냐, 동생은 뭐 하냐, 언니는 뭐 하냐, 뭐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냐 이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에 그 당숙집에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작은 오빠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고, 또 그 신학 박사가 됐다. 그렇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제1의 고향이에요. 제1의 고향. 자, 예수님께서 고향이 어디라겠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 다윗왕 있잖아요. 구약에, 구약시대 때 다윗왕. 다윗왕이 난 게 또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2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제2의 고향이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리라 그랬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 그랬잖아요.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저도 역시 제가 살던 데가 거기서는 얼마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 제가 태어난 고향이 따로 있고요. 본래 고향이. 그 다음에 제가 자라난 고향이 또 따로 있어요. 제2의 고향. 그곳이 바로 이제 신원사 쪽인데, 그 신원사에서 저 뒤로 넘어가면 이제 저 태어난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의 고향 사람들은 그걸 제가 신학 공부를 한 걸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우리 고모부가 돌아가셔가지고 공주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때. 꽤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이제 그, 목사는 아니었고, 전도사였을 때. 근데,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전도사인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갔더니 이제 묵념을 저는 이제, 전도사이면 신학 공부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저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묵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묵념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난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근데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되셨다면서요. 그렇게 됐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건 어디서 들었는지는 저도 이제 지금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지금 우리 고향에서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그 다음에 박사인지는 더군다나 모르겠죠.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향 땅에 가면은 옛날 생각만 하겠죠. 옛날 생각만. 응?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런 걸 전할 때 저의 지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고향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지혜가 어디서 성경에 대해서 그냥 완전 박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58절에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믿지 않음으로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구원에 이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이라는 말이 뭐예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명은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은 구원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 몇 명만, 몇 명만 구원받았다. 지금 이 소린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마무리를 한 게 지난번이었습니다. 벌써 4주 전이네요. 벌써.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스터디 하는 게 이게 앞으로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지금 14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장을 지금 업로드를 이제 했거든요. 어저께 10장을 업로드를 했거든요. 어저께. 그러면 오늘이 10월 3분의 1이 지나간 날이니까 오늘이 한 10일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업로드 이게 되려면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몇 개월? 아, 그러네요, 진짜. 한 2, 3개월 걸릴 것 같네요. 내년이나 깼다가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4장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14장 1절부터 한 15절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강력한 일들. 뭐예요?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헤롯이 사분영주. 여기서 사분영주라는 말이 뭐예요? 헤롯은 뭐예요? 헤롯은 왕입니다. 왕. 유대의 왕. 유대의 왕인데, 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분영주라고 해서 사분영주. 헤롯이 사분영주라는 거예요. 사분영주인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헤롯이, 헤롯의 형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뒤에는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근데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지역, 너는 어느 지역, 너는 어느 지역.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분영주. 그러니까 이 헤롯의 동생이 있고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3명입니다. 형제가 3명인데 형제가 헤롯 왕의 형제가 있는데 그 사 부분을 그러니까 나눈 거예요. 지금 지역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4분 영주니까 4분 4개의 그 저기를 나눠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4분 영주 헤롯이래요.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지금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됐잖아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말을 알게 되려면 이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죽였어요. 침례자 요한을 죽였어요. 헤롯이 왜 죽였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침례자 요한을 왜 죽였냐면, 침례자 요한,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뭐라고 해야 되나, 간통이다가, 정분이 났다가 해야 되나, 간통이, 하여간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의 와이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러니까 동생이 이 헤롯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서로가. 그래갖고 자기 남편 빌립이라는 남편, 그 왕을 버리고 이 헤롯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불륜으로.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날마다 왕궁에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한 거야? 당신은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요,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을 간음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날마다 왕궁 앞에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뒀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니로인, 요새인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요새 감옥에다 갖다 그냥 가둬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돌아왔어요. 생일잔치를, 왕이니까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막 성대하게 막 그냥 고관 대적들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헤롯이야. 그러니까 헤롯의 동생의 부인의,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그 여자의 딸이 와서 막 춤을 춘 거예요. 왕 앞에 가, 헤롯 왕 잔치상 앞에 와서 막 그냥, 영화에도 나와요, 이거. 영화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팬티만 입고 브래지에만 차고 이렇게 막 현란하게 막 그냥 삼바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춤추는 게 나와요. 영화에 보면 있어요. 그 영화 헤롯 앞에 와서 막 치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그렇게 춰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헤롯이 기분이 좋으니까, 술에도 채겠다 막 기분이 좋으니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주겠다. 이건 이제 과장법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하고 미리 계략을 꾸몄어요. 만약에 네가 가서 춤을 추면 왕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한의 목을 잘라서 나에게 접시에 담아서 달라가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아닌데.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관 대적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저기를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서 요한의 머리를 잘라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 가서 요한을 목을 쳐가지고
쟁반에다 갖다가 그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요한이 살아났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그렇게 많으니까. 요한도 능력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분영주 헤롯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하반절에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큰 이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요한도, 침례자 요한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설명을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하자면, 만약에 안 했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이 요한의 머리를,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갖다 줬다고 했잖아요. 헤로디아한테.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불륜녀라고 막 비판을 한 거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사람들도 막 불륜을 저질렀다가 하면은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누구요? 더불어당의 여자, 불륜 저질른 여자. 응? 그 여자한테,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누군가, 여자 있어요. 약간 더불어당에. 어디야? 부산인가? 대구인가? 그쪽에 출마해가지고 부정선거도 지금 당선됐지요. 그 가로세로에서 이제 그걸 불륜을 막 밝히고 했을 때 그랬더니 얼마나 막 그냥 막 발악을 하고 했어요. 그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이 불륜을 저지른 이 헤롯의 그 부인이 자기 딸이 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갖다 자기 엄마에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분이 막 안 풀리니까 바늘 있잖아요. 바늘로 막 머리도 막 쑤시고요. 막 찌르고 혀도 막 빼가지고 찌르고요. 수없이 찔렀다고 그래요. 화가 나니까. 그랬다는 전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악랄한 게 저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응? 더 저기 한 게 있는데 거기는 뭐 좀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헤롯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예수님에게서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그래서 보니까 헤롯이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1절에 보면 헤롯은 팔레스틴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쉽게 말해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런 이 헤롯이 바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남쪽 지역은 누가 맡았다고요? 아켈라오가 맡았고, 북쪽 지역은 빌립이, 아까 얘기했죠. 빌립이 맡았다는 거예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티파스, 이 사람들이 맡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헤롯 대왕, 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3명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4분의 1을 맡은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4분의 1씩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맡고 있을 때 요한이 와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로디아라고 불륜을 저지른 거는 죄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TF가 있다. 거기서 대본을 써준다. 이게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대본 써주는 대로 연기하는 앵무새 내지는 배우에 불과하냐, 꽁뚜까시냐. 그럼 도대체 얘들이 뭔데 이렇게 뭐 대본을 써주고 헌법재판관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그냥 하나의 앵무새, 하나의 꽁뚜까시밖에 안 되느냐. 말이 많습니다. 그럼 얘들이 재판하는 거냐. 누가 전화하느냐. 자, 그런데 그 명단을 그럼 좀 알아보자. 누구냐? 이 명단이 나왔습니다. 강실TV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자, 문영배 대본 작성 TF 팀원입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13명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 사람들 중에서 좀 조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2월 19일자니까요. 자,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수석부장연구관 김소연, 선임부장연구관 임성희, 공보관 겸임 이진, 공보관과 이제 연구관을 겸임했다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이승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제도연구팀장 서세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기본권연구팀장 김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 교육팀장 박대규, 선임헌법연구관 오헌, 선임헌법연구관 박세영, 선임헌법연구관 이미래, 선임헌법연구관 남상규, 선임헌법연구관 이진철, 선임헌법연구관 황지섭. 예, 이 사람들이 이 팀원으로 일단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변동을 있을지 모르지만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자, 여기서 선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헌법재판연구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임헌법재판연구관이 있고요. 또 수석부장연구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석은 제일 높은 거고요. 수석 아래에 선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이 있고 선임이 있고 그냥 연구관이 있고. 네, 수석이 있고 선임이 있고 그냥 연구관이 있고. 근데 당연히 TF니까 수석이나 내지는 선임으로 구성을 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냥 연구관은 여기 못 들어가는 거고 수석, 선임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대본을 써주고 그 대본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고 그 대본에 대해서 이의가 있냐 없냐 그걸 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연구관이 평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할지 안 할지. 생중계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했잖아요. 근데 결국 안 했잖아.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는 평의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이 결정해서 결국 올리면 그렇게 할 건지 아닌지 뭐 이의가 있으면 뭐 회의를 하는 거고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문 형배가 다 이실직고 했잖아요. 일부러 한 건지 실수로 한 건지 모두 다 고백을 해버렸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TF 팀원 명단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말이죠. 헌법재판소 TF는 선임헌법연구관이 팀장을 맡고 있고 구성원은 약 10명이라는 약 10명이라는 거니까 10명인지 13명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이 중에서 이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가 임명해요. 소장이 임명하는 거죠. 근데 얘들이 헌법재판관의 진행과 판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우리가 뭐 보조 역할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ETF에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여기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느냐. 그것도 여기서 따졌고 그럼 모든 중요한 결정은 여기서 한다는 거잖아. ETF에서. 자, 논란이 됐던 재판 일정을 헌재 마음대로 촉박하게 지정한다거나 내란죄를 탄핵소추안에서 빼버린다거나 부정선거 관련 증거 요청을 모두 기각한다거나 다 이 결정이 여기서 나왔다는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 조직의 인적 구성,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하라.
헌법재판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헌재의 또 다른 조직이 더 있는지도 밝혀라.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말이죠. 헌법재판소 TF의 정체와 그 구성원에 대해 온갖 지금 추적이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 헌재 내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당장 모든 재판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존폐 여부를 따져야 된다. 이거 만약에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놈들이 하는 거라면 이거는 뭐 더 이상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무자격 재판연구원, 그러니까 TF, 얘들이 뭔데 TF를 만들어가지고 자격도 없으면서 그럼 얘들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지난번 탄핵재판 때 말이죠.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문영배가 나 대본대로 하는 거다. 그러면 TF에서 다 하고 써주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걔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연구원들이 70명 정도 된다네요. 예, 7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얘들이 대부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때 임명된 애들이래.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정말 난리 난 거야. 이게 유남석이가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인데 유남석이가 임명한 사람들이래. 예, 이 70명이 대부분. 다시 무슨 얘기라고요? 문재인이 유남석을 임명하고 유남석이 이 재판 연구관들을 임명했다면 문재인 사람들이잖아. 이 10명이 그러니까 TF팀 안에 들어간 애들이 얘들이 지금 좌쪽으로 기운 애들이다. 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더군다나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행이잖아요. 그러면 소장이 여기 영향을 미치잖아요. 유남석이가 얘들을 거의 임명한 애들이고 70명이가 유남석이가 옛날에 헌법재판소에 있거든요. 문재인가 임명한 애. 그때 들어온 애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뽑았다면 지금 또 문영배의 입김이 있을 거고 그럼 얘들이 좌편향 애들 야 이거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인권 뭐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재판 절차 지멋대로 하고 증인 신청 다 기각시키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더군다나 얘네들이 변호사 자격증도 없대요. 없는 애들도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뭐 지금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뭐 판사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로스쿨 나와서 직접 들어간다든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리에도 밟지 못하고 사실상 소송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둔감하고 법률적 지식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마은혁이 그 소송 요건 적법 요건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그런 거 아니냐. 얘들은 원래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 근데 보조가 아니고 얘들이 지금 완전히 중심이 되고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들러리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요. 헌법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8명 중에서 문영배하고 TF 애들하고 같이 짬짬이가 되고 누구하고 문영배하고 TF 애들하고 짬짬이가 되고 여기서 다 모든 걸 사실상 결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하는 거 아니냐. 주심인 정영식이나 조금 그냥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입도 안 열잖아. 입도 안 열잖아요. 이민설이가 물어보는 거 봤어요? 김국회가 물어보는 거 봤어요? 재판할 때? 안 물어보잖아. 그래서 결국은 TF 애들하고 문영배하고 다 짬짬이가 돼서 다 진행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8대 0으로 만장일치 결정이 날 거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박범계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 박범계가 혹시 이 지금 헌법재판연구관 애들 얘들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8대 0이라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TF에서 8대 0으로 만들어놔. 다 써놔. 한결문. 그래고 나서는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아무도 안 들어. 김복형도 들려다가 눈치 보고 조영식도 눈치 보고 그럼 그냥 8대 0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박범계가 8대 0이 될 거라고
사실하는 게 아니냐. 지금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놈들이 이 10명 중에서 헌법 연구관들은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놈들도 있다고. 이놈들이 좌지우지하고 이놈들이 지들 멋대로 다수 의견 판결문을 써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들러리 되고, 그래서 얘들이 결국은 무자격 재판연구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 아니냐.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범계가 8대0 나온다는 게 이게 뭐냐, 이게 3월 4일을 한다는 게. 그러면 좌빨들이 거기 지금 재판 연구관으로 들어가 있고, 유남석, 문재인, 문영배, TF의 좌편향 연구관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를 통해서 다 비밀이 새는 게 아니냐. 그러자도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뭘 내면 자꾸 저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뭘 내면 자꾸 MBC로 넘어가고 JTBC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연구관 얘들이 TF를 뿌려서 여기서 모든 걸 사실상 결정하는 게 아니냐.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게 새고 여기를 통해서 모든 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그것이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가 유남석 그 헌재 소장 때 많이 들어온 애들이고, 더군다나 지금 문영배가 헌재 소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영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좌파로 기운 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가지고서 올려버리는데 위에서 그냥 반대 안 하면 그럼 여기서 판결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렇게 썼어. 근데 위에서 올리니까 다 입 닫고 자꾸 닫고 있는 거야. 그럼 8대0 그런 게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평의도 제대로 안 되고